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요. 그 이후에도 측근이 사망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당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특히 사망한 전모 씨의 유서에 이 대표를 향한 여러 메시지들이 나온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 대표 책임론까지 직접 제기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을 뒤흔들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를 할 때 초대 비서실장을 했던 분, 선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숨진 전모 씨의 유서 내용이 잇따라 보도되면서인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폭풍은 어떤지 관련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치 내려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하지 마라. 안에서 유족분들이랑 좀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함은 상식을 가진 민주당 내 일부 지각 있는 의원들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주변을 좀 더 한번 돌아보고 왜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지. 당원들이 또 민주당에 대한 불신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표가 가장 큰 책임자이기 때문에 김영재 의원님들 대표님 사퇴라든지 책임론 요구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에게 비명계들은 책임을 묻는 것인데 정정당당하지 않죠. 퇴진은 반대합니다. 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는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모 씨 집에서 발견된 미니 노트 적힌 6쪽 분량의 자필 유서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 친구, 동료들을 향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유족들이 공개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전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언론들이 하나둘씩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최근 나온 거죠.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시라, 측근들의 인간성을 길러달라 이런 내용이 또 추가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 내려놓아라, 함께 일한 사람 희생 없어야지요, 검찰 수사 관련 책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저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들이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경찰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서 내용에서 이 내용들 보도를 보신 분들이 하나둘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상황입니다. 최 편집장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사실은 금요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말이라는 거는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문장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저 문장의 앞뒤를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네. 물론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는 뭐 분명해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측근들을 뭐 잘 관리하라 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고. 근데 저게 6쪽 중에 한쪽 정도가 이재명 대표를 주로 겨냥한 네. 유서라고 얘기하고요. 예. 5쪽 정도가 이제 뭐 친지, 뭐 지인,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쭉 앵커께서 말씀하신 저런 내용들이 이제 앞뒤 맥락을 자르고 이해하다 보니까 지금 네네. 민주당 내에서도 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에 서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나 제가 이제 지금 나온 거를 부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네. 여하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은 분명해 보이고 예.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표가 본인 책임을 잘 알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법적인 책임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단순히 뭐 도의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을 돌아가신 전모 씨가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법적인 책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잘 알지 않느냐라고 네. 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족들이 유서 공개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배승희 변호사, 이 거부를 하면은 공개가 안 됩니까? 아니면은 뭐 수사적인 필요가 있으면 이 부분도 공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이 수사 당국에서는 당연히 이 유서를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실제로 아마 유족분들께서도 그 아마 이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아마 수사기관에 이 공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공개가 이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유족들은 현재 이 공개를 원하고 있지 않아서 아마 네. 언론에는 더 이상은 보도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유족들의 심정이 굉장히 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실제로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그 조문을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전했다고 하는데 끝까지 뭐 7시간, 6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조문을 받아들였다.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유족분들께서 좀 탐탁치 않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주변 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저 때는 이제 들어가는 그 사람들도 좀 통제를 했었고요. 네. 또 이재명 그 대표가 왔을 때도 그 주변에서 상당히 그 반대하는 입장들, 특히 언론에는 보도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런 말다툼이라든지 굉장히 그 소란스러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들어갔을 때 유족을 못 만났던 거 아니냐 하는 그 다녀오신 분들의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장을 할 때도 사실 저 주변에서 유튜브로 촬영하시는 분들이 예.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한테 그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 반대편 이재명 대표 반대편에 있던 분들도 오셔가지고 네. 저기서 굉장히 많은 그 반대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유족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고인의 뜻을 따라서 유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빈소 상황은 사실상 취재진에게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통제를 했고 조문을 하시는 분만 안에 모셔서 이 빈소에서 이 조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승희 변호사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반대로 유족들이 했다는 이야기가 또 다른 내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유족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누구 한 사람 이야기만 들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탓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시 2차, 3차로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이 대표는 저렇게 검찰 수사가 고인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김정욱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뭐 고인의 유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서 나온 내용 하나하나 가지고 짧은 문장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언론에서 이태원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영정사진과 이름도 공개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었던 언론이 이 문제 같은 경우 너무 과도하게 소위 예를 들면 기사 경쟁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안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글 내용만 가지고는 뭐 제가 볼 때는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소위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는 하소연 같은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 또 네. 반대로 하면 예를 들면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했다. 이 대표님도 알지 않나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은 죄가 없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뭐 어떤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검찰의 수사의 압박, 아니 강압 수사라고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고요. 과거에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대선 후보 간의 TV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했죠. 홍준표 후보가 법리와 증거로 수사했는데 왜 5명이나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얼마나 포악하게 수사를 하셨으면 5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사실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네. 유족들과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유족이 만약에 나중에라도 전체적인 유서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네. 전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필요가 있지, 그렇지 않고 어떤 대목 문자만 가지고 말씀하시게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는 거거나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검찰을 공격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논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상당히 자중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팩트가 다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취재를 하나하나씩 하면서 유서 내용을 이 짜깁기 하듯이 지금 기자들이 모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의사가 반영이 왜 안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근데 다만 기자들의 역할이 사실을 뭐 찾아가는 그런 거기도 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 갖는 함의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서 내용들을 각 언론사마다 취재한 내용들을 지금 보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근의 인간성 같은 그런 부분도 이야기했고 정치를 내려놔라, 더 이상 희생이 없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 또 반면에 자신은 기본과 원칙 따라 일을 처리했고 억울하게 연루된 거 알지 않느냐 그런 내용도 있고요. 사건 조작이 무섭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갈래로 이 고인이 갖고 있는 뭐를 그럴까요? 이 회한이랄까 이런 것들을 유서를 통해서 남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 이재명 대표에게 건네는 말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하는 하소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은 듭니다. 근데 다만 이 공직자 생활만 지금 공무원 생활 40년 넘게 하셨던 분이어서 자기는 일만 했을 뿐이고 기본과 원칙에 따라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연루됐다 이런 글도 남겼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법적인 행정 요구가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유서에 이재명 대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무리한 행정요구들이 그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들은 나중에 가중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그걸 꼭 숨기려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자백할 위에서 뭐 시켰다 뭐 이런 어떤 타이밍도 놓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든 거죠. 지자체장이 너무 무리하고 편법 같은 걸 요구하면은 이거 뭐 눈밖에 벗어날 수도 없고 굉장히 괴로운 거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께서 그분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검찰의 좀 강도 높은 수사 때문이다. 제발 남의 핑계 좀 대지 마시고 본인 책임부터 얘기하시라고 하세요. 자, 유 전 본부장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분이 구급에서 시작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행정 업무 추진 스타일이 꼼꼼해가지고 군기 반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꼼꼼한 그러한 그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의 내용은 지금 성남 FC 관련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상가에 대리 조문을 갔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특히 네. 성남 FC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지금 피의자 그리고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것까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지금 유서에 쓴 것 중에 사건 조작이라는 말이 나오고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아야 된다. 본인이 책임이 없다라는 걸 시장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볼 때 이 유서가 공개될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그 내용 자체는 이재명 대표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동안에 5명의 희생자가 나왔는데요.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시라. 진정성 있도록. 그것도 그렇고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자는 나와서는 안 되니까 이런 취지로 지금 유서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지금 그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 것 그 자체와 상관없이 네. 과연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생각한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처지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지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고 지금 이 고인도 사건의 조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 특히 검찰 수사, 대한민국의 정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의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이 유서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과연 유족들은 지금 공개하기를 꺼리는데 지금 그 고인으로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한 장짜리 유서를 남긴 것이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적으로 혼자 알고 소위 그 스스로 좀 깨달아서 주변 측근들이 진정성이 있도록 인간성을 길러 주십사 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나는 이렇게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만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건지 그 부분을 유족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유서를 두고 여야 정치권 해석도 분분하죠. 한번 들어보시죠. 측근들을 진정성 있게 인간성을 길러주십시오. 이 대표에 대한 서운함이 담긴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벌써 5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합니다. 인간성이 어떻길래 그 인간성을 걱정하면서 절명하셨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부디 이재명 대표님은 인간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의 유서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서를 지금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단어를 가지고 이 고인의 말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고인을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는 거 아니야? 정치권에서 이것을 가지고 프레임을 잡아서 비판의 소재로 잡는다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자, 사실은 하나인데 여야의 시선은 전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장윤주 변호사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일단 유서가 6쪽에 달한다고 하고 이 6쪽이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서의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전체 내용은 지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고인께서 어떠한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추측을 할 뿐이지 고인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서에 들어있는 어떤 부분적인 내용을 가지고 고인의 그 뜻 자체를 섣불리 추정하는 것 자체가 고인에 대해서 또 예의가 아니지 않나라는 또 의견도 나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특히 일단 고인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두고 여야를 떠나서 정치적인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일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고인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또는 고인과 그 유족을 생각해서 더 이상 이재명 대표의 공격의 수단으로 고인의 어떤 유서의 내용이라든지 고인의 죽음을 사용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야당에서는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5분이 유명을 달리했다.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하다. 이런 비판을 이어갑니다. 근데 영화 아수라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좀 인용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안남시를 배경으로 한 시장의 그 전횡을 다룬 건데 안남이 성남이다. 뭐 이런 식의 이 뭐랄까 루머 같은 게 좀 퍼졌고 그리고 이 영화 마지막에 보면 거의 비서실장 주문하는 것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영화가 어떻게 자꾸 연결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최 편집장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죠. 인터넷 공간에 보면요. 더군다나 아수라를 만든 담당 PD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완전히 허구는 아닌 것처럼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안남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인터넷 공간에 돌아다니는 건 안동과 성남 이거의 줄임말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가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이제 안동은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고 성남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했던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의 여러 가지 스토리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시장과 관련해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 이거하고 이제 유사성이 좀 있다. 그래서 결국 관련 PD가 이제 취재를 좀 한 거에다가 일부 살을 붙이고 이제 이거
드라마로 만든 것 아니냐. 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뭐 사실 그 담당 PD가 정확하게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기 전에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근데 앞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특히 영화 아수라와의 연관성이 불거졌기 때문에 아마 언론 매체들에서 그 아수라 제작자 측하고도 아마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기서 그칠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영화는 영화고 또 실제 상황은 실제 상황이니까 그 실제 상황에서 과연 지금 현재 그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검찰이 밝히든 아니면 언론 매체가 밝히든 그거는 아마 앞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이 저는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모든 영화 뭐 약간 이 역사적인 거라든지 뭐 현재를 배경으로 할 때 보면 이 지명, 이름 이런 것도 전혀 상관없다 이런 걸 쓰잖아요. 그 왜냐하면 우연의 일치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인데 하여튼 아수라 영화는 이게 상당한 휘수 이렇게 소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국민 여러분들이 아수라라는 영화를 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 김기현 당대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울산시가 아수라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하신 다음에 말씀을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죠. 본인이 울산시장을 했을 때 소위 울산 KTX 의혹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 말씀 김기현 당대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무슨 뭐 외부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소위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되신 지 며칠 됐다고 아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위 제1야당 당대표에게 공격하시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유무죄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수라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적인 부패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부분들을 영화로서 드러낸 모습입니다만 이건 아직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등치시키는 건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왜 계속 그 언론에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태원 참사 있을 때 민들레 더 참사에 대해서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폐륜적이다. 그다음에 반인도적이다, 반인권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예를 들면 성명과 사진 얘기지만 이건 유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유서에 대한 내용들이 잘못 나오게 해석되게 되면 진짜 고인의 어떤 의도,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까지도 적어야만 됐던 내용 자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매우 엄중해야 되고 특히 집권 여당의 당대표시라면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진짜 무게감 있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오후 1시쯤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7시간 가까이 조문 못했었죠. 당시 현장 분위기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치 내려놓으시라는 유서 내용이 보도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그래. 고인이 검찰 조사 한 번밖에 안 받았다고 하는데 검찰 앞으로 조사라고 생각하시는지. 고인이 뭐 유족분들께서는 대표님 지금 상황에서 모시기가 조금 이렇게 경황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대표님은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는데 유족 측이 이 대표 주문을 거부했다는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빈소 마련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전엔 빈소가 마련이 안 된 시간에도 조문하는 분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유족마다 의견이 다르다. 뭐 그건 전제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한 유족은 JTBC에 처음에는 거부했는데 오지 말래도 올 사람이라서 그랬으니까 온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뭐 맞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만 여하튼 이 대표가 7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겨우 조문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자,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조금 전에 이제 유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서 때문에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유서의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이 고인이 굉장히 억울했겠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망이 서려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그 유서 내용 때문에 고인의 명예가 문제가 되는 대목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 내 인사들이 당혹해하는 부분은 그 유서의 그 대목이 이재명 대표를 상당히 당황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네.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대변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유족들이 거부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아니면 아닌 것이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라는 것이 대변인으로서도 굉장히 노련한 언론인 출신인데 아니라고 단정해서 할 수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겠구나라고 보는 사람은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족 중에 한 사람이 거부한다고 오지 말라 그래서 안 올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내용과 7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그러한 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유서의 그 일부분과 함께 지금 유족들은 어떤 생각이고 그다음에 고인은 어떤 심정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그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이 유족 일부는 사실 조문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겨우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유족들이 이 대표에게 힘내시고 억울한 죽음 없도록 잘해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현장 상황을 또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가서 서로 취재하는 내용이 다른 뭐 그런 상황인 것도 같아요. 자, 배승희 변호사 뭐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세요? 근데 저는 현장에 다녀오신 분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성남시장 때부터 이렇게 반대 입장에서 서신 분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유족분들께서도 일부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사실 유족들이 저렇게 7시간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저런 상황이라면 유족들의 입장이라는 거는 결국 그 조문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인에게도 좀 무리가 있다고 들고요. 또 유족분들한테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좀 원망스럽고 그런 부분인데 굳이 저렇게까지 했어야만 했는가. 또 대변인까지 나와서 저런 발언을 하게 된다면 유족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뭐 언론과 접촉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유족의 그 뜻을 더 왜곡하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또 민주당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검찰 탓을 하고 있지만 모든 수사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있었던 일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주변의 참고인들도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탓을 하기 전에 본인이 성남시장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했던 그 행동에 대해서 본인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됐으니 죄송하다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치인이고 야당 대표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도덕적으로라도 본인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수사를 받았으니 죄송하다 이런 발언은 정치인이 아닌 일반 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계속해서 그 검찰 탓을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국민들과의 그 민심과 괴리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유족들의 입장이 뭐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기자분들이 또 언론이 취재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도에 의하면 유족들이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뭐 잘해라, 앞으로 희생이 없도록 더 잘해달라고 응원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도 있고 또 어떤 보도에서는 유족들이 사실상 거부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조문을 받았다라는 뭐 보도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언론의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이 이 유족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 그 부분도 유족분들께서는 많은 부담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유족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그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아버지면서 배우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잃게 된 그런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모든 상황이 다 너무나 싫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뭐 검찰의 뭐 강압적인 수사 때문이다 이런 것을 논하기에 앞서서 일단 고인이 어떤 상황에 처했었고 어떤 심리적인 압박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혹시 수사 과정에서라도 고인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에 대해서 또 유족들에게 털어놓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세심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한민수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자, 사실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거의 7시간 가까이를 기다렸다가 그 조문을 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게 그 전날이에요. 전날 저녁이죠. 저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통 저런 곳에 빈소가 마련되는 데에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오후 1시에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저녁 때야 겨우 조문을 했다?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짧게 10초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그 누구 때문이냐라는 그런 그 갑론을박이 나왔냐면은 경기도에서 최고위 회의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게 이재명 때문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더라고요. 이게 듣는 제3자들이 볼 때도 굉장히 거북했습니다. 사람이 고인이 됐는데 예.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도의적으로 내가 같이 일했던 이러한 비서실장이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 되는 것이 너무 찢어지게 가슴 아프다 하는 게 인간의 도리인데 네네. 이재명 때문입니까로 시작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에 대해서 제가 예. 상기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한민수 대변인 얘기를 오늘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전달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유족 중에 대표님도 힘을 내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밝혀달라. 아마 유족의 방점은 힘을 내라가 아니고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밝혀달라에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확인을 할 부분이요. 제가 뭐 이재명 당대표 갖다가 대변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만 경기도 산 얘기 앞에 부분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간에 어떤 분이었는지 설명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다가 중간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팩트가 아닌 내용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 자체가 잘못됐을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그 이재명 당대표 측근들 같은 경우도 이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설명이 다 있어요. 매우 좋으신 분이었다. 매우 고지신 분이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대하신 분이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었고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도 초반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이 본인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재명 때문입니까라는 말은 예.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 부분에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저희 준비해 놨는데요. 근데 앞부분은 저희들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중간에 했다는 그 말, 거기에 대한 진중권 교수의 평까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 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저 영상을 보고 저는 정말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라는 분노감이 들어요. 지금 4명이거든요. 위법한 행정행위에 자기가 동원이 된 거 아닙니까? 그걸 지시한 사람이 누가 이재명 대표거든요. 근데 이분 검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분노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 뭐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앞부분에서는 다른 이야기 한 것도 맞고요. 근데 중간 부분에 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남는 부분이 아마 저 부분이 아닐까. 근데 이 대표가 그럼 계속해서 그럼 미안하다는 이야기만 해야 되느냐, 유감이라고만 이야기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뭐라고 할 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싶긴 하고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은 부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어디에도 없다. 고인의 명복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늘 마음 한켠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달고 사는 심정이다. 이런 말을 검찰총장이 했습니다. 이런 일 없도록 세심히 주의를 좀 기울여달라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 논란되는 게 뭐냐면 이 고인이 숨지고 이 발인이 진행이 됐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에 이재명 대표 발인 날 강제동원 정부해법 규탄대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걸 또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네요. 한번 같이 보시죠. 국민들은 기가 막히는데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상처에 다시 난도질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의 군합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책임지겠습니까? 여기서 한 발만 더 떼면 그것이야말로 모두 죽고 혼자 살아남기 위한 광기입니다. 네, 고인은 유서에 정치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당부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 대표는 발인 날 곧바로 정치 집회에 연단에 섰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 두 장면을 비교해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고인에 대한 어깃장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인은 사실 저 자리가 이재명 대표가 꼭 참석해야 되는 자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게 예를 들어서 민주당
차원의 주최하는 자리다 그러면 대표가 그게 불참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제 해석이 나올 것인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뭐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저 규탄 대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그런 일이 있었고 다음 날 이제 아침에 발인을 했는데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이제 물론 이슈는 다릅니다만은 저게 이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법에 대한 규탄이긴 하지만 이슈는 다르다고 해도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경기도지사 초대 비서실장의 유서 내용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인하는 날 오후에 가서 정치에 어찌 보면 전형적인 모습과 그거보다 더 극단적인 모습인 규탄대회에 참석해서 현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모습이 일반 유권자들한테는 어떻게 비칠까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감출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죠. 아버지 발인 다음 날 아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산타클로스 복장하고 나와서 춤을 추는 모습. 참 분통을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물론 녹화됐던 거긴 합니다. 근데 방송되는 시점이 발인 다음 날이어서 그렇긴 했는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발인 날 이재명 후보님은 산타클로스 복장을 입고 나와 춤을 추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번 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김문기 아니야. 그럼 안다.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예전에 그 있던 사람이고 옛날 리물레랑 할 때고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해주면 그게 어려운 건가요? 최소한 문상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도둑이 재발절이라고 무서운 거지. 피하고 싶은 거야.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발인 날에 또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이런 걸 두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뭐 너무 비정한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대선 과정이었고 또 대선 과정에서 또 중요한 또 나름대로의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돌아놓고 본다면 또 유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저 장면이 좀 비통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이 영상 자체는 예전에 찍혀져 있었던 것이었고 그게 하필이면 이제 발인 날 그 영상이 송출이 되면서 또 유족들이 또 가슴 아파하신 부분인데요. 일단 정치인으로서는 결국에는 어떤 행보를 하든지 간에 국민 여러분들께 판단을 받는 것이고 또 그 국민 여러분 중에는 유족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유족들의 마음까지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부분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유족들에 대한 그 예를 다해야 되는 부분과 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부분은 또 별도이기 때문에 그 재판과 관련된 어떤 논점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해서 뭐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그래서 무죄를 주장할 부분은 무죄를 주장해서 재판 판결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지난 토요일 집회 때요, 이른바 개딸 이재명 대표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층이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단에 오르자 야유, 폭언 쏟아냈다고 합니다. 보시죠. 그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민주당은 극렬 지지자를 앞세운 편협한 이간질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이런 반복되는 행위에 책임지는 이 하나 없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네, 일부 의원들이 뭐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택했다는 거, 그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야유를 퍼부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더 심하게 했던 걸로 보이는데, 자, 김재원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한 거죠, 제가 볼 때는요. 공당의 당대표가 집회에 나와서 다른 내용도 아니고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고, 그 반대의 마음들 하나로 모으는 자리에 공당의 대표가 모였으면 함께 가야 되는 내용들이 분명히 많은 건데요. 좀 그런 상황에서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지 이정희 당대표에게 저렇게 예를 들면 야유를 퍼부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정권 심판론이라는 여론들이 분명히 있는 상황에서 더 폭넓게 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연대 대상에게 저렇게 얘기하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의당이 민주당이 사주한 것처럼 말한 것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확인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의 진정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앞으로 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적어도 저는 공론회장, 그다음에 집회 현장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존중하고 함께가는 자세를 가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추정할 때 뭐 강성 지지다, 뭐 개혁의 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 부분 중에서 개혁의 딸인 분들이 계시다고 얘기하면 좀 자기들 커뮤니티에 좀 올려주세요. 저렇게 네.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게 없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강제징용의 잘못된 해법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 네. 정의당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과 지금 공조해야 될 게 특검들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태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둘 당 간의 틈이 점점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후손들도 모르게 누군가가 무덤 봉분과 사방에 구멍을 내고 글이 쓰인 돌을 묻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서 삼음절에 이 한자가 적힌 돌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흑주술이다. 그러니까 이 후손의 절멸, 폐가 망신 뭐 이런 걸 저주하는 흉매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올렸어요. 그러면서 저 때문에 부모님 묘소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최윤 편집장님. 네. 무덤, 선친의 무덤에 조상묘에 이렇게 막 뭐 쇠도 박고 뭐 이런 저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왜 예. 쇠말뚝 이런 그렇죠. 거 박아서 예. 이제 그런 게 발견이 돼서 쇠말뚝을 뽑고 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건 상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마 무덤에 뭐 좌우에 이제 저런 식으로 하고 그 안에 뭐 글자를 썼다고는 하는데, 예. 뭐 이제 이른바 날생자, 그다음에 중간에 뭐 발글명자, 그리고 끝에 이제 두 개인데 민주당에서는 살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예.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기자인가요? 뭐 네, 근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네. 생자, 명자, 기자가 있는 돌 하나가 있고, 네. 또 두 번째 돌은 생자, 명자, 그다음에 이 한자가 확인이 안 돼서 지금 감식을 하겠다 이렇게 경찰이 이야기한다고 좀 보도는 네. 났어요. 글쎄요. 근데 이제 그걸 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마지막 측에서. 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자라고 이야기하죠. 주장을 하는데, 예. 글쎄 뭐 생명살이나 생명기는 일단 뭐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네. 보이고, 저희야 뭐 과문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생명살이라면 네. 생자도 있고 살자도 있는 저게 과연 뭐 주술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민주당에서 예. 마치 그 누군가가 정치적 반대자가 저거를 뭐 저기다 갖다 묻어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건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예. 본인들도 뭔가 무슨 글자이고 무슨 의미라는 거는 또 저런 거 관련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한테 좀 물어서 문제 제기를 좀 신중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예. 저 사실 어찌 보면 불필요한 문제 제기거든요. 좀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생명을 앞에 쓰고 뭐 기나 살이나 이런 말은 용어는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자, 명자, 기자, 뭐 생자, 명자, 살자는 모르겠는데 뭐 살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공망살, 상문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생명살이란 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해서는 뭐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다만 근데 저게 생명도 명자가 목숨명이 아니고 발글명자잖아요. 발글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상해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를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뭐 이재명의 명자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돌아가신 분들의 묘소마저 공격하는 폐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더욱이 테러의 주술적 수단까지 동원되었다는 점이 경악스럽습니다.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 산소에까지 찾아가서 구멍을 파고 저주의 글자까지 써놓았겠습니까? 이러한 폐륜적 범죄는 반드시 범인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지금 5개 팀, 30명을 주축으로 전담 수사팀까지 지금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수사에 돌입을 했는데 저기 가는 외길에 CCTV가 하나 있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서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이야기 들어봤더니 뭐 며칠 전에 한 2명이 왔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단 저주의 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떨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김정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봐도 이게 저주인지 예.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응원인지 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평가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의 묘에 저런 행위를 하는 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네. 아니 아무리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보니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저기에다가 저런 도를 올려놓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어떤 의도가 있겠죠. 저런 의도에 대해서 잘못된 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전 사례 같은 경우도 저런 일이 있으면 예. 수사를 해서 만약에 이것이 위법된 상황이면 처벌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난 다음에 그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 그 내용 네.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예. 어떤 형태로든지 만약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이 소위 묘라는 공간을 갖다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매우 안 좋은 방식인 거죠. 예. 제발 좀 저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저런 부분을 언급한 건 뭔가 좀 연계시키려고 한 게 아니냐 뭐 그런 해석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의 의원님 뭐라고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대선 때 왜 특히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의 그 임금 왕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무슨 법사 또 뭐 그 대통령 관저 옮기는 데 있어서 지금 그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연계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의도가 조금 작동을 해가지고선 이게 문제라고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의외로 지금 써 있다는 한자는 생명기 아니면은 뭐라는 거 예, 아닙니까? 생자나 명자나 기자나 나쁜 자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 예.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우리나라가요. 지금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조상묘를 상대로 이런 그 일련의 행위를 한다든지 네. 또 이 대권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왜 자기 죽은 부인이나 부모의 묘를 또 이장하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에 아직까지 뺄 수 없는 하나의 그 문화적인 요소인지는 모르겠는데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가 문제를 제기한 만큼 아마 이제 조사를 할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아무튼 뭐랄까 이런 식의 어떤 그 행동들은 제 생각은 이래요. 예. 이게 지금 부모님 묘소라 그랬잖아요. 예. 아는 자의 소행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그렇게 지금 뭐 아주 묘가 크거나 눈에 확 띄는 묘가 아닌데 저 묘지가 이재명 대표의 묘지라는 거를 알고 어쨌든 뭘 박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는 자부터 조사해 보세요.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왔다 간 사람이 있다니까 한번 봐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의 부모님들이 묻혀 있는 거기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뭐 조상묘 훼손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요, 윤 대통령 조부묘 앞에 잔디 이게 훼손이 돼 있었고 뭐가 또 꽂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회창 한나라당 당시 총재의 조상묘, 충무공 이순신 장군 묘에서 쇠막대기 발견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조상묘 이장하고 뭐 대통령이 됐다 이런 말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또 풍수지리 뭐 이런 것들이 좀 먹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많은 분들이 좀 하긴 하는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뭐 사실 큰 영향을 미쳤을까요? 국민의 마음이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 대표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인사동원 관련해서는 좀 논의가 있으셨을까요? 대변인한테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대표님 비명계 의원님들이 대표님 사퇴라든지 뭐 책임론 요구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윤영찬 의원님이 페이스북에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수고했습니다. 예, 윤영찬 의원이 오늘 SNS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 이 대표 같은 인물이 당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황당함을 느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목소리가 조금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장현주 변호사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체포동의안이 지난번에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에 당내에 이제 좀 내홍들이 불거져 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 국면들이 조금 소강 상태로 좀 잦아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에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과 직접 스킨십을 늘려가고 좀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의원들과의 좀 소통 과정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들도 있었는데 네.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의 그런 고인의 안타까운 그런 죽음으로 인해서 좀 당내 분위기가 좀 격변하는 분위기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예. 이제 비명계로 알려진 의원들이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지금 크게 메시지들을 내걸고 있는데요. 근데 비명계의 의견들도 좀 뭔가 공식적으로 공론화가 돼서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자 의견들이 분출되는데 뭐 사퇴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퇴는 안 되고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 어떤 갈등 국면을 타개할 만한 어떤 해결책을 내놔야 된다. 뭐 이 정도 선에서 메시지를 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네. 앞으로 좀 진행되는 상황은 봐야겠지만 예. 결국에는 이런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 이재명 대표와 이 지도부에도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어떤 식으로 됐든 그것이 이제 뭐 중대한 결단이 되었던 아니면 인적 쇄신을 통해서 비명계와의 어떤 소통 방안을 늘리는 것이 되었든 예. 어떤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도부가 정치적인 부담이 더 커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근데 지난 10일 문화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이 논의가 되고 있다. 올 연말쯤에 이제 물러나는 그런 뭐 비대위 체제라든지요.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사실 무근이라면서 뭐 이재명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해당 보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를 상정해서 쓴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됩니다.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대표를 하면서 1년 동안 이끌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문모닝이라고 해서 아침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런 내부 분열이 있었던 상황에서 아예 분당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이제 당대표 리더십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기 어려웠던 그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내의 화합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리더십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문 전 대통령은 거꾸로 보면 리더십이 없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만한 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됐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불과 몇 년 전의 얘기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는 당시에 기자를 했었기 때문에 뭐 예. 충분히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잘 기억을 못하는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표죠. 예. 문재인 대표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반문 정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 총선 때 호남 지역의 반문 정서를 그대로 안고 가서 총선을 치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때고 그래서 이제 김종인 그 비대위 대표 이렇게 영입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가 전권을 달라고 하니까 전권을 준다고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영입을 해서 그걸 반전을 시켰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와 다른 점은 뭐냐? 당시 문재인 대표는 사법 리스크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라면 호남의 반문 정서인데 그 반문 정서를 어떻게 역전시키느냐 하는 예. 그런 과제를 김종인 당시 비대위 대표를 영입함으로써 풀었던 거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인데 이건 누굴 영입한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처한 상황은 엄연히 다르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는
누구 뭐 다른 제3자 뭐 질서 있는 퇴진? 글쎄 본인이 퇴진하는 것 외에 2015년 문재인 모델을 그대로 한다면 올 연말쯤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대표는 대표대로 그대로 남아 있고 그게 이제 문재인 모델 아닙니까? 그게 성공할 가능성도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보다 작다.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가 지난달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대거 나온 것과 관련해 첫 소회를 밝혔습니다. 2016년 12월에 이 대표가 쓴 SNS 글을 올렸더니 어떤 민주당 의원이 모인 단체방에요. 해당 게시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19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던 그때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이제 내부적으로 또 공격을 받던 그런 때입니다. 처음 겪어보는 등 뒤에 내리꽂히는 비수 아프다, 정말 아프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 글 아직도 페이지에 남아 있는데 지난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당과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서 받아들이겠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욱 교수 보실 땐 어떤 뜻일까요,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본인이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하지만 김남국 의원이 굳이 이 얘기를 할 이유는 없어요. 2014년에도 문제가 많았고요. 2015년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분당까지 간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지금 민주당이 분당하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당까지 갔었고 그런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니까 외부에 있는 소위 민주당의 어떤 결이 같은 분이 아니신 분까지 모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런 분들을 모셔왔기 때문에 민주당이 재건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해야 되는 게 김남국 의원이 해야 될 얘기인 거죠. 그런데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고 예를 들면 비명계가 친명계에게 공격을 한다거나 이재명 당대표에게 공격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동일한 방식으로 예를 들면 주류에 있는 사람이 공격하는 건 민주당의 좀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도 조심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다음에 2023년 이제 계속 질서 있는 퇴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얘기 나올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2023년도 8월이나 9월 되면 선거법 1심 판결이 나와요. 제가 볼 때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전 그래서 그때까지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반명이나 비명계들이 좀 기다리십시오. 기다리게 되면 결론이 나오겠죠. 결론이 나오면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책임을 안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공천권 때문에 저런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그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 오래 하신 분이잖아요. 그럼 정치를 똑바로 하셔야죠. 자, 그런데 뭐 CBS 논술위원장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또 공개된 게 있어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그때는 옥중 공천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이 좀 반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는 그런 이야기 들은 거 맞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내려놓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의구심을 아마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배승희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는 비명계가 공천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또 반대로 보면은 또 이 친명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천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지금 당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퇴진을 하느냐 아니면은 계속 당대표를 유지하느냐 이것이 뭐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또 고민정 의원의 그 어떤 SNS 글인지 인터뷰인지 그 언론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초가을쯤 되면은 이제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얘기도 한 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로는 총선을 치르기는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가을까지 가게 된다면 벌써 다 이번 주 17일부터 또 재판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판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수사도 나올 것이고 또 체포동의안이 올 가능성도 있고 하다 보면 과연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총선 전에 이미 당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아마도 그 이재명 대표를 따르지 않는 그런 비명계 의원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장의 그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에는 당신과 민심을 멀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이 여론조사에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지만 이재명 대표로서는 또 본인이 뭐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라고 그렇게 뭐 언론과의 이야기를 했던 만큼 계속해서 이것이 아마 문제로서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가야 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때문이고요. 다다음 주에도 금요일 날 가야 되죠. 한 달에 3번 법원에 가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 결과에 따라 정말 김정욱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당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는 또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 이 대표를 겨냥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도 이어집니다. 근데 특히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이 대표 선거본부장을 했던 분 있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분이 백현동과 관련된 인허가를 따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지지부진하던 게 그쪽에 가세하면서 이게 상향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분이 이재명 대표에게 500만 원의 헌금을 했다. 정치 헌금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자금 후원한 거죠. 그동안은 일부 보도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2016년에는 단식 농성하던 이 대표도 찾아갔다. 이런 내용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표는 김 전 대표에 대해서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이 후보님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용적률이 5배가 늘고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네, 뭐 이 대표의 최측근이다 이런 거는 본인도 부인을 했습니다. 김 전 대표가. 하지만 정치 자금 500만 원 뭐 상한액입니다. 개인이 낼 수 있는 후원을 했다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농성 중일 때 찾아갔다 이런 내용들도 인터뷰에서 이제 본인 입으로 밝혔다는 거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농성 중일 때 찾아갔다는 거는 백현동 사업이 용도 변경이 된 이후예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구체적인 그 의혹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2014년에 500만 원을 그 후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15년 1월이에요. 네. 1월에 이제 그 시행사에 영입이 되거든요. 이 시행사가 성남시에 계속해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성남시에서 계속 거부를 하거든요. 저기 지금 표에 나오듯이 거부를 하는데 2015년 1월에 이 김인섭 씨가 영입이 돼요. 그리고 나서 저 용도 변경 사업이 급진전됩니다. 그런데 500만 원은 2014년에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후원금으로 내는 거는 합법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오늘 그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보면 김인섭 씨가 사실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500만 원 후원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건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500만 원 후원을 한 다음 해 1월에 그 시행사에 영입이 됐고 그러면서부터 이 용도 변경 사업이 급진전돼서 그 해 9월 달에 실제 용도 변경이 됐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면 백현동 사업의 김인섭 씨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검찰이 아마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백현동 사업 전후로 정진상 전 실장과 100여 차례 김인섭 전 대표가 이제 통화를 했다. 이런 내용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현동의 4단계 이 상향이 이 사람의 로비력이었느냐 뭐 아니냐 그걸 둘러싸고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은 백현동, 정자동 그리고 쌍방울 대북송금 등등 해서 계속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를 옥죄는 그런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북 송금 둘러싸고는 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오히려 북한에게 속은 거다. 대북 제재 풀리지도 않는데 마치 될 것처럼 해서 쌍방울이 잘 모르고 돈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쌍방울 쪽에서는 이 전 부지사가 괜찮다 그래서 줬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죠. 게다가 김성태 전 회장 지시로 이 전 부지사에게 현금 5천만 원을 넣은 양복을 선물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새롭게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추가로 법정 진술로 다시 확인이 된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뇌물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법정 출석뿐만이 아니라 검찰 수사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만찬을 함께 합니다. 이 시간이면 지금 아마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3.8 전당대회 당시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의 목소리 그리고 김기현 대표의 말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예정돼 있으신데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당의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당정대 간의 관계나 또 협조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정의용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윤 대통령 빨리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인사도 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할 때 아주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원팀을 강조하잖아요. 모두가 네. 하나. 이제 앞으로 이 판단은 이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얼마만큼 국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국민에게 신뢰가 되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네. 당내 의원들이 거의 다 친윤계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요번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는 친윤 중에서도 왜 과거에 진박 뭐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거의 찐윤들이 다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얼마만큼 호흡을 맞춰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할 것인가 사실은 그게 판단 준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들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진석 비대위원장 이제 그 역할을 마쳤죠. 전인직이 된 거고.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김기현 대표는 핵심 당직 인선을 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게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유승민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대식 의원 초선입니다. 대구 초선인데 강 의원을 공천한 게 지명한 게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명 최고위원은 강대식 의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정통한 그 능력을 가진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선을 하고요. 대통합의 모양에 맞는 그런 인물을 선정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연포탕, 연대포용 탕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유승민계로 알려진 강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출을 했고요. 뽑았고요. 대신 내년 총선의 실무를 맡을 사무총장엔 친윤계 핵심이죠. 이철규 의원 그리고 부총장, 전략기획부총장에는 박성민 의원, 조직부총장에는 배현진 의원 두 분 다 친윤입니다. 이런 분들이 포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석 대변인 등등 해서 대변인, 수석 대변인 다 거의가 이 친윤계고 김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 도왔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조금 섞어서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친윤계가 뭐 핵심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강대식 최고위원 지명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강대식 최고위원이 저 유승민 후보의 그 후보를 도왔던 거는 맞아요. 지난 대선 경선 때. 근데 올해 1월에 나경원 전 의원의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초선들의 뭐 성명이 있었잖아요. 연판장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탈유승민을 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때 이제 신원식 의원, 강대식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탈유승민을 했다고. 신원식 의원의 경우에는 탈유승민을 공식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강대식 의원은 올 1월에 그 나경원 전 의원 그 연판장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탈유승민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그건 현재 분명치 않아요. 분명치 않은 것 때문에 과연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강대식 의원을 임명한 것이 그 연포탕의 일환이냐 아니면 탈유승민을 했기 때문이냐 이거는 아마 앞으로 조금 더 규명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형식적으로 보면 상당히 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내실로 들어갔을 땐 과연 진짜냐 아니냐 그런 부분은 좀 있겠군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안철수 의원 만났습니다. 당대표를 놓고 경쟁했던 안철수 의원 2등을 했었죠. 과학기술 분야 특위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습니다만 안 의원은 2년간 선거 5번 치러서 너무 힘들다. 재충전 좀 하겠다. 이러면서 일단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장제원 의원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친윤 중에 친윤,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다. 이렇게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요. 원내대표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자 일축했습니다. 과거 내가 머물 것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차기 당 지도부에서 어떤 당직도 임명직 당직도 맞지 않겠다. 저는 제가 있어야 될 곳, 제가 머물러야 될 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은 김기현의 시간이다. 자신은 필요한 때 필요로 하는 곳에 항상 서 있겠다. 이런 말을 또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만들어낸 윤핵관이라는 단어 때문에 상당히 매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충정에 의해서 이 윤석열 정부를 만들어내는데 열심히 했고 또 본인이 뒤에 와서 이선으로 후퇴를 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원내대표를 지금 나온다는 건 본인께서도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취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윤 지도부가 계속 구성이 돼가지고 이거 친윤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지만은 원래 여당이라는 것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하나된 여당이 돼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반윤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깨어있는 시민이고 중도고 외연확장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그런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번 당원들이 당원 100% 하면서 김기현 대표에게 보내준 그런 것도 이번 지난번 지도부 특히 이준석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자 이런 뜻으로 모은 거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지도부의 친윤 윤핵관 프레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 의원이 또 한 말이 눈에 띕니다. 일부에서 주영우 원내대표 4월 말 퇴진론에 친윤계가 제동을 걸었다. 이런 보도가 좀 났어요. 그랬더니 친윤이란 이름으로 집단 정치 행동하는 것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윤 핵심부터 조심해야 한다. 이른바 소위 계파 갈등 경계령 이런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자, 장 의원이 대표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글쎄요. 장 의원은 사실은 그냥 평의원입니다.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지금 장 의원이 얘기하는 걸 보면 마치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군단의 사령관쯤 되는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장 의원이 자기 포지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거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 중요한 여권에 무슨 결정을 할 일이 있을 때 기자들이 당 지도부를 많이 찾아갈까 장제원 의원을 많이 찾아갈까 하는 걸 보면 저는 판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한 달 내로 판별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은 선출직 말고는 안 나간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명직 안 하겠다 그랬는데 원내대표도 안 나간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처한 위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고요. 오해받기 싫어한다 이런 말들은 좀 나오고 있는데 장 의원의 역할이 그렇다고 없어지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있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